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샘문학 17번째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김금희 작가의 조중균의 세계라는 단편 소설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주었는데요. 어떻게 잘 읽어보셨나요? 단편 소설을 한 권 읽을 때 보통 한두 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고 활동지를 푸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준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소설을 재미있게 읽으면서 나름대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선생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작품을 가지고 소설에서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소설을 다루는 첫 번째 시간이니까 소설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소설을 읽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미 해낸 방법이에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내주었던 과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소설의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제목 아래에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그동안 시 작품을 다루면서 강조했던 개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기본적으로 시의 경우에 화자가 누구인지 찾으라고 얘기를 했었죠. 화자가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 그 다음에 이 화자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해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이 화자가 어떠한 정서를 느끼고 있는지, 혹은 그러한 상황과 정서 속에서 대상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찬찬히 음미하면서 살펴보면 그 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시어의 의미, 긍정적인 시어냐, 부정적인 시어냐, 자, 요 정도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다양한 표현법들, 자, 이러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시를 구조적 관점에서 잘 감상하고 분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소설에서는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조금 더 많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딱히 구성 요소 이렇게 부르는 것들은 없었는데, 소설에서는 소설이 되기 위해 꼭 필수적인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그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소설의 3요소, 주제와 구성과 문체를 통틀어서 소설의 3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주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스토리, 어떤 이야기를 읽었을 때 그 이야기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일기를 쓴다고 해봐도 어떤 일기가 좋은 일기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집에 와서 학원에 가고, 학원에 갔다가 집에 와서 게임을 좀 하다가 씻고 잤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인물이 하루 종일 겪은 일들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열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주제를 가진 일기가 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일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일, 학원에 갔는데 옆 학교에 모르던 친구가 새로 등록을 했다. 그 친구에게 호기심이 생겼다. 그 친구가 쉬는 시간에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책은 어떤 책인지 궁금해서 슬쩍 들여다보니까 어떠한 책이었다. 그 책을 보고 친구의 관심 분야를 추측해 보았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하루 동안 겪은 일 중에서 가장 나에게 의미 있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풀어낸다면 그 일기는 적어도 학원에서 새로 만난 친구에 대한 호기심이라는 주제가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가 기껏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떠한 인물을 보여주고 그 인물이 어떤 사건들을 겪게 한 다음에 그 인물들이 어떤 생각이나 태도가 바뀌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줌으로써 작가는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설에서 이 주제가 없는 소설, 주제가 약한 소설, 이러한 것들은 소설이라고 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의미 있는 주제는 꼭 필요한 요소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구성이라는 것은 그 이야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하는가의 문제인데요. 다시 하위의 3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인물과 사건, 배경이 3가지가 조합이 돼서 이야기의 구성을 이루게 되는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인물은 그 허구적 이야기에 어떠한 유형의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주로 이제 중심 인물, 주변 인물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 중심 인물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을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은 선생님이 링크해 놓은 사이트를 참고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동인물, 반동인물 이 개념은 어떠한 인물이 소설 속에서 무언가를 추구하는 인물일 경우에 그걸 주동한다, 주동자라는 의미에서 주동인물이라고 하고, 반동인물이라는 것은 그 주인공이 어떠한 일을 행하려고 했을 때 제동을 거는 인물, 주인공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주인공이 지향하는 것을 꺾으려고 하는 인물, 그런 인물을 우리가 반동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입체적 인물, 평면적 인물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입체적 인물이라는 것은 소설의 처음과 끝에 인물의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흔히 고전 소설에서는 선인, 착한 사람 따로 있고 악인,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데 어떤 인물이 처음에는 착한 사람이었다가 나중에는 악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입체적인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처음에 나왔던 그 성격 그대로 쭉 이어지는 경우가 평면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고전소설에서는 평면적 인물이 많이 나오고요. 현대소설에서는 입체적인 인물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인물들의 개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전형적 인물은 저 사람은 꼰대의 전형이야. 자, 저 사람은 전형적인 한국인이다. 뭐 이런 식에서 이야기하는 그 전형인데요. 어떠한 집단의 일반적인 성격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을 우리가 전형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성적 인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런 부류의 인물로 특정 지을 수 없이 그 인물이 굉장히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개성적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조중균의 세계에서 사람을 고기에 비유하는 그러한 막대먹은 꼰대 아저씨의 전형을 부장이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조중균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개성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런 인물을 쉽사리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래서 그럼 조중균 씨를 개성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주인공,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보통은 어떠한 것을 지향하는 인물, 자, 주동인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입체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깨달음을 통해서 굉장히 다채롭고 복잡한 인생에 대한 통찰을 드러내는 그러한 입체적인 인물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전형적 인물이 되면은 소설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주로 현대소설에서는 개성적 인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중심 인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물들의 유형을 조준균의 세계를 통해서 예시로 들어보면 주동인물은 나가 될 수 있고 또 조준균 씨가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반동인물은 어떻게 보면 혜란 씨도 중심 인물인 나의 경쟁 상대이니까 반동인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준균 씨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장, 그 다음에 조준균 씨의 점심값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본부장, 그 다음에 조준균 씨를 체포하고 목욕이나 하고 들어가라고 5,000원을 셔츠 주머니에 꽂아주었던 그런 형사. 자, 이러한 조준균을 괴롭히는, 그 다음에 시험지에 이름을 쓰기를 강요했던 그런 감독관. 자,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이제 조준균 씨에게는 자신의 세계를 방해하는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입체적 인물도 나와 그런 조준균 씨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혜란이에게 개인적인 사적인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는 사적인 질문도 하면서 어느 정도 인간미를 보이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고 조준균의 세계를 이해해 보려는 그러한 태도로 바뀌고 있는 인물이죠. 또한 이 조준균 씨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성이 없는 그런 평면적인 인물로 그려지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형수 씨라는 친한 친구를 두고 있기도 하고 또 자신에게 다가와주는 혜란에게는 같이 쉰 모신잎 떡도 먹으면서 친근하게 구는 그러한 입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소설에서 가장 평면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게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팩에 든 고기와 주먹고기에 비유하는 그런 꼰대 아저씨 부장님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전형적 인물에는 이 소설의 서술자인 나가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나는 우리가 흔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소시민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크게 개입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생존, 앞날을 위해서 어느 정도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주변인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하고 조금은 이기적이면서 조금은 차가운 그런 우리 현대인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성적 인물은 사회의 흐름에 쉽게 협조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지키면서 회사 사람들과도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자신만의 확고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준균 씨가 개성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중심인물로는 서술자인 나가 있을 수 있고 조준균 씨가 있고 그 다음에 혜란이도 어느 정도 이 소설에서 중심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사가 많고 소설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라면 이제 중심 인물로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주변 인물로는 진짜 잠깐 나왔던 그러한 형사, 감독관, 부장, 본부장 자 이런 사람들이 주변 인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준균의 친구였던 형수씨 이런 인물도 이야기 전개상 어떠한 기능을 할 뿐 큰 비중은 없는 인물들을 우리가 주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기할 데가 없으니까 조금 옮겨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구성의 3요소 중 두 번째인 사건은 인물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건은 작은 사건부터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건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조준균의 세계에서 수습사원으로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 것도 사건에 해당하는데 그 사건은 이야기의 발단을 제시해주는 사건이니까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혜란이라는 인물이 가져온 모신잎 떡이 쉬었다. 자, 이러한 사건은 굉장히 작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줄거리를 간추릴 때는
이러한 너무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사건은 빼고 이제 핵심 줄거리, 핵심 사건만 간추려서 줄거리를 파악을 하죠. 그래서 사건의 개념은 조금 더 원래는 복잡한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배경이 있는데요. 몇 년대이고 하루 중에 아침, 점심, 저녁 언제 해당하느냐 이러한 시간적인 배경이 있을 수가 있고 자, 공간적인 배경은 뭐 서울이냐, 지방이냐, 아니면 외국이냐 이러한 공간적인 배경이 있을 수 있고 자, 심리적 배경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떠한 인물이 어떠한 심리적인 압박이나 상황을 느끼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심리적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과 사건, 배경이 어우러져서 소설의 구성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러한 구성의 종류로 자주 언급되는 구성들이 뭐가 있냐면 역순행적 구성. 자, 이것은 시간이 역순이다.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서 과거와 현재가 넘나드는 그러한 구성을 우리가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액자식 구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이야기 안에 작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액자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청준 작가의 작품이 액자식 구성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청준의 매잡이나 줄, 그다음에 병신과 머저리. 선생님이 갑자기 욕한 거 아니에요? 소설 제목이 병신과 머저리입니다. 어떤 형제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작품이에요. 이러한 작품에서 액자식 구성이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로형 구조라는 것은 여행의 경로를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김승옥 작가의 무진기행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언급한 이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 읽어보면 좋은 그런 대표적인 한국 단편 소설들입니다. 그 다음에 옴니버스 구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시리즈의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 우리가 옴니버스 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설보다는 영화나 연극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구성인데요. 예를 들면 박찬욱 감독의 쓰리 몬스터라는 영화에서 어떠한 인간의 괴물적인 모습을 이제 세 가지의 이야기로 전달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구성의 방식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설 3요소 중에 세 번째로는 문체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서술과 묘사, 대화가 어느 정도, 어느 비율로 어우러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구성이 이야기를 엮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 문체는 이야기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화가 많이 나오는 소설은 우리가 생동감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듣는 것 같은 그런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역동적이고 술술 잘 읽히는 그런 문체를 갖게 되고요. 반면에 서술, 설명에 해당하는 건데 어떤 서술이 너무 장황하다 보면은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문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묘사가 많은 소설을 읽다 보면 이야기 전개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묘사를 하는 부분은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도 이야기의 줄거리를 잡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대신에 묘사 중심의 소설을 읽는 경우에는 약간 좀 허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묘사가 중심이 되는 그런 문체의 소설에서는 어떠한 묘사가 주는 아름다움, 서정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술과 대화가 적절히 배합이 되고 중간중간 아름다운 서정적인 묘사가 나오는 소설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과 묘사, 대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지 독자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또 너무 딱딱하지 않고
생동감 있고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간단하게 소설의 3요소인 주제, 구성, 문체, 그 다음에 이 구성의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선생님 생각에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을 때 이러한 지식적인 측면들을 알아두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러한 개념이 하나도 없어도 솔직히 소설은 여러분이 읽고 즐길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론적인 내용들 없어도 우리가 소설을 충분히 감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씨를 읽을 수 있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어휘가 따라와 준다면 소설은 그냥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그런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소설은 정말로 머리 아프려고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재밌으려고 읽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교과서에서 일제시대의 문학 하면서 일본말 잔뜩 나오고 역사적인 사건 다양하게 나오고 요즘의 정서와는 너무 맞지 않는 그런 너무 옛날 이야기만을 거의 접했기 때문에 소설이 재밌다고 느끼기에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일례로 우리 1학년 때 이태준의 달밤이라는 소설을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소설이 재미있었나요? 물론 선생님은 문학이 좋고 소설이 좋아서 이제 국어를 전공했던 거라서 그런 작품들마저도 선생님에게는 어느 정도 재미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단어조차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가 재밌게 느껴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비교적 교과서에 최신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성석재의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소설이 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 짓는 농부의 얘기 여러분에게 와닿을 수가 있나요? 게다가 주제도 1학년 때 배웠던 황수건과 황망근이라는 사람, 어떤 인물의 유형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여러분이 재미없게 느껴질 것 같아서 이제 최신 소설을 여러분에게 온라인 계약 기간이라는 것을 핑계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소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인물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주동인물, 반동인물, 입체적이냐, 평면적이냐, 전형적이냐, 개성적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자, 이건 시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인 화자와 비슷한 개념이죠.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누구인지를 일단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잘 따라가면서 읽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주인공일 수도 있고 주로 다른 사람을 관찰한 내용을 나에게 전달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누가 이 사건을 겪고 있느냐. 자,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주인공을 가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자인 내가 겪은 사건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서술자인 내가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느냐. 자, 이것에 따라서 이제 시점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시점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또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소설을 읽을 때 이 누가 나오냐,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이냐, 그것을 파악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조중근의 세계에서는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나, 그 다음에 나의 경쟁자이자 동료인 그런 헤라니, 그 다음에 내가 중심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조중균, 이 세 사람의 인물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을 나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사람은 이제 나가 되겠고, 누구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누가 급식비를 돌려받으려고 본부장이랑 싸웠고, 누가 노 교수의 교재를 꼼꼼하게 검토하느라 회사에서 해고가 되었고, 누가 대학교 때
이름만 쓰면 점수를 받는 그런 부끄러운 시험에 응시해서 이름을 쓰지 않았느냐. 자, 이러한 중심 사건을 겪고 있는 인물이 이제 주인공이 되고 조중균 씨가 이제 주인공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달밤에서 배웠던 그 구조와 비슷합니다. 달밤에서는 황수건이 주인공이었죠. 약간 모자란 반편. 그래도 사람 좋아하고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던 그 인물이죠. 자, 이러한 인물을 주로 서술자인 나가 관찰의 시선으로 이제 바라보았던 1인칭 관찰자 시점의 그런 소설이었는데, 이 조중균의 세계에서도 서술자인 나가 회사에서 특이한 행적을 보이는 이 조중균을 관찰하고 있는 그런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물을 파악할 때는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서술자를 찾아보고 누가 이 사건을 겪고 있는지 주인공이 누구인지 생각을 해보는 것, 그리고 나와 해란 조중균이라는 그러한 중심 인물이 나왔을 때 그 인물들의 성격을 파악해보는 것. 자, 이것이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으면서 해야 할 그런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줄거리를 파악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친구에게 어떤 장황한 그런 이야기를 막 듣고 나서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라는 의문을 계속 가지면서 그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며 들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소설은 친구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줄거리를 한눈에 한 번에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작업이 바로 이 플롯 분석입니다. 소설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잘게 쪼개서 요약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설의 진행 순서에 따라 잘게 쪼개서 분석을 한 것을 바탕으로 그 중에서 핵심 사건을 뽑아서 여러분이 줄거리를 간추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소설을 읽고 줄거리를 자기 말로 정리하는 게 조금 귀찮다고 해서 너무 중간에 세부적인 내용 없이 너무 과감하게 생략을 해서 줄거리를 요약하면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플롯 분석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매번 그렇게 소설을 읽으라고 하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줄거리를 파악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소설 내용 파악 정도를 이제 점검하고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주제겠죠. 그래서 이 주제라는 것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소설을 읽는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소설은 굉장히 다양하게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주제로 문학 자습서에 실린 것처럼 어느 하나의 주제로 간추리면은 조금 내용이 단순해질 수가 있고 되게 진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 조중균의 세계라는 소설을 읽기는 읽었지만 명확한 주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토의해 볼 만한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 소설의 주제를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과제를 가지고 조중균의 세계라는 소설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